네, 김승곤 검사입니다. 네.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하세요. 예,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증인은 1항과 2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사법연수 31기로 수료한 후에 대구지검 검사로 임명해서 검사로 쭉 봉직하시다가 2019년 8월경 사직하신 이후에 네.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에 임명되어서 근무를 하였고 2024년 1월 퇴임 후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갑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죠. 네. 자, 증인은 2024년 6월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서 2025년 7월경까지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증인은 그 사항 생략하고 5항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경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까? 몇 년대? 2024년 11월경입니다. 2024년 11월 제가 대통령실 근무하던 때인가요? 아니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의원 했을 때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직접 전화 주신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예,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알려줘서 변경된 번호를 제가 오는 걸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받았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6항부터 옛날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바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6항에서 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0항입니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4년 8월경부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고 그 민주당이 그런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네. 11항, 12항은 생략하고 13항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그래서 증인도 2024년 9월 19일경에 TV조선의 류병수의 강펀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단 계엄령 자체가 지금 황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봤을 때 계엄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계엄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즉시 해제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거대 야당이 192석을 지금 차지한 상황인데 150만 모여서 그냥 지금 특검법 이런 거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동의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엄을 누가 왜 추진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라고 발언한 사실 있으시죠? 예, 당시 김민석 그 의원이 주장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앞에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뭔가 독재를 위한 혹은 또 개인의 사적인 그런 걸 위한 계엄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아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상계엄 자체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지금 정황이나 정보가 없는데 그것을 야당 의원이지만 어떻게 근거 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나왔다시피 이 비상계엄은 해제 요건이 특별 가중 요건이 아니라 150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쉽게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비상계엄이 벌어져도 즉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증인께서도 그 무렵에 비상계엄 의혹 제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고 계엄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즉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에 성공하려면 뭐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뭐 체포 구금 또는 어떤 그 표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셨겠네요. 그런 인식보다는 김민석 의원이 근거를 전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인 저로서는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150석 넘는데 그걸 본인들이 해제하면 되지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15항은 제시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보도는 봤는데 네. 보도 내용도 사실 특별히 잘 모르시는 거예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16항 17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8항도 아까 18항 19항도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증인도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속보로 이런 내용 확인하셨죠? 네, 담화문 내용은 봤습니다. 예. TV로 보셨나요? 제가 TV로 보고 본 직후에 바로 국회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21항과 22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유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국군 통수권자나 청와대에서는 정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국경에서의 소요 상태라든지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려가면서 뭔가 대처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비상계엄까지 발동했을 정도면은 발표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좀 있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제 이후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걱정하면서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예. 그럼 일단 24항과 25항은 합쳐서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증인의 인식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증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위법의 어떤 법리적인 거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었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비상계엄 해제가 특별 가중 요건이 아니라 150석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판례로 자주 다뤄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예전에 교과서에서 보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위헌 위법성에 대한 그 문제의식보다는 저는 이후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되겠구나.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당으로서도 더 견제하기 힘들어지겠구나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미 그럼 야당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어느 정도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로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단톡 텔레방에 보면은 이미 조금 그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생각이 좀 엿보이는 텔레그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속보로서 해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26항입니다. 자, 증인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하셨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선포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따로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나온 지도 꽤 됐고 그것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연락한 적은 없었고 따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미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하시기 전까지 해제된 게 전까지 과정 중에서 해제가 되기 전까지 알아보지 몇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 예. 내에서도 뭐 저는 비서관이었고 밑에 행정관들밖에 없었고 제가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들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불분명해서 한두 명한테 전화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의미 있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가 들었으면은 제가 바로 여러 의원들한테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냥 딱 담화문 나온 거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2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8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시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분이 경과한 12월 3일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증인도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확인하셨습니까? 네, 속보로 봤습니다. 29항도 제시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이 그 국민의힘 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도 그 게시가 됐죠. 네, 그것도 보셨죠, 증인께서? 예, 봤습니다. 그때는 텔레그램 방송 계속 보던 때니까요. 예. 일단 다음 30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의 이런 비상계엄 반대 입장 발표가 성급했다라고 평가한 의원도 있었는데 네. 증인은 이러한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발표 확인하셨을 때 어떤 입장이셨나요? 제가 공개적으로 표명을 안 했는데 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이 저희 답변 안 한 의원들도 많거든요. 네. 제가 뭐 다 의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개별 의원을 특정은 못해도 대화를 나눌 때 지금 담화문 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그게 그 정치적인 사유로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의원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계속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그래서 그 민주당이 150석 되는지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계속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보가 정말로 정확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 나름의 판단이 섰다면은 헌법기관으로서 사실 민주당 의석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민주당은 145석인데 국민의힘이 보태서 과반을 넘겨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고 150석이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이 가결할 게 확실시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 참여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또 일부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사후에 이 비상계엄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좀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그 입장을 우리 당이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는 150석 넘어간 이후로는 별로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그 국회가 통제됐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네. 국회가 통제됐다라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럼 한동훈 당대표가 입장 발표한 이후에 통화하신 건 맞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통화한 게 기억이 그러면 나거든요. 그때 혹시 한동훈 당대표한테 이거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셨는지 여쭤보거나 그때는 뭐 의논하신 게 둘 다 없습니까? 정보 공유에서 진짜 엄청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예. 아마 제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초 상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서 국회가 봉쇄됐다는 것을 그 당 대표니까 당시에 저는 법률자문위원장이니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회가 봉쇄됐다는 정보를 마침 보좌진이 여의도에 산다는 이유로 정말 좀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국회가 봉쇄된 것 같다는 것도 아마 글을 제가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통화가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나서 아마 빨리 끊고 나서 바로 당사 공지 이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 대표 차원에서 내가 국회가 막혀 있다는 거 빨리 알려줘서
당사로 변경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항